자, 이제 감정평가 이론을 가기 전에요. 그 앞쪽에 남겨놨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 앞쪽에 시장론을 보시면 118쪽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 있죠. 그 앞쪽까지 했었거든요. 그 앞쪽까지 이제 부동산 시장 기능까지 했었는데 다행히 이게 그 녹음이 됐나 봐요. 아깝습니까? 이게 여기서는 저기 소리가 안 들리는데 저기 녹음은 됐나 봐요. 이게 저기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네? 보내버릴 수 있었습니까? 이 정도 가지고는 뭐. 자,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이라는 게 있죠. 자, 그 부분을 오늘 이제 개념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뒤에 가시면은 119쪽에 120쪽에 맨 밑에 가시면은 할당 효율적 시장이라는 것도 있죠. 그렇게 있는데 할당 효율적 시장과 효율적 시장 이론. 자, 이렇게. 근데 그 중에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어렵고 효율적 시장 이론이 좀 개념만 말씀을 드리고 그 뒤쪽으로 넘어가면 되겠습니다. 뒤에 가시면은 이제 입지론이라는 게 있죠. 입지론 하고요. 또 넘어가시면은 입지론은 몇 페이지인가 하면은 입지론 129쪽이에요. 그 다음에 140 몇 쪽이죠? 149쪽이죠. 149쪽은 지대론이고요. 그 다음에 157쪽에 도시 공간 구조론입니다. 자, 그렇게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입지론하고 지대론하고 그 다음에 공간 구조론, 효율적 시장 이론은 뭐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뭐 잠깐 이제 개념 정도 하시고, 입지론은 여기 한 두 문제 정도,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 요거 두 개 합쳐서 지대론 공간 구조론 합쳐서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이렇게 출제가 됩니다. 입지론의 경우 이게 이제 계산 문제가 많이 나온 편이에요. 근데 계산 문제가 너무 많이 나와서 원래는 계산 문제가 좀 안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제 효율적 시장 이론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효율적 시장 하면은 이제 이 투자론의 그 포트폴리오하고 두 가지가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주시장. 주식 시장을 설명하는 이론 두 가지가 우리 부동산 학교는 그렇게 두 개가 있는데, 우리의 지금도 지금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죠. 지금도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그 주가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유는 시장에서의 여러 가지 정보가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 정보가 반영이 돼서 그 가격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 만약에 그러하다면 시장이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반영이 돼서. 반영이 되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는 효율성이라는 거를 정보의 효율성이라고 그래요. 정보의 효율성. 그래서 이게 정보가 반영이 되면은 효율적이고요. 정보가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 이렇게. 반영되면 효율적, 반영되지 않으면 비효율적, 이렇게요.
자, 근데 그 정보 중에는 이제 이런 정보도 있고 저런 정보도 있는데요. 그거를 이제 과거 정보가 있다고 치고요. 이 과거 정보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 그러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과거 정보. 예를 들어서, 어떤 회사가, 특허를 출원해서, 그 특허가, 어느 정도의 수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게 지난 5월 달에 있었다. 6월 달에 있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주가가 반영됐겠죠. 그럼 지금 현재의 주가는 그게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겠죠. 그때 그런 발표를 했을 때 주가가 변했다면, 그럼 반영이 돼 있다. 그러면 효율적이다, 효율적이지 않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효율적이죠. 효율적이. 자, 근데 그 과거 정보뿐만이 아니라 현재 공표 정보도 있다면, 현재 공표 정보 반영이 돼 있다면, 과거 정보만 반영이 돼 있는 게 아니고 현재 공표 정보도 반영이 돼 있다면 이것도 효율적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과거 정보만 반영되어 있는 상태하고 현재 공표 정보,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발표를 했단 말이에요. 공표를 했단 말이에요. 자, 그것도 만약에 반영이 되어 있다면 요거보다는 요것이 조금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얘보다는 얘가 더 효율적이다. 근데 내부 정보도 있어요. 아직 발표하지 않은 내부 정보. 회사가 아직 발표하기 전의 상태. 그런 내부 정보가 만약에 반영이 된다면 그것도 효율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근데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이다, 요거까지 반영되어 있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게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가능해요? 불가능하죠. 내부 정보가 주가에 반영되어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내부 정보를 가지고 와서 뭐를 얻으려고 하는 거예요?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아직 주가가 올라가 있지 않은 상태니까 그 내부 정보를 가져와서 나중에 주가 올라가면은 시세 차익을 얻으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개념상으로는 이런 게 있다고 치자면, 이 말이야. 이런 게 있다고 치자면 효율성의 정도가 좀 더 강하다라고 봐야 되겠죠. 효율성의 정도가 좀 더 강하다. 그래서 이게 가장 효율성의 정도가 강해서 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거는 준강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하고요. 요거는 약성 효율적 시장,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효율성의 정도가 제일 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자는 거죠. 좀 더 강하고 좀 더 강하고.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장이 있을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이런 시장이 있을 수 없고, 현실적으로는 이런 정도의 시장만 가능해요. 그래서 이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가능하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의 효율성을 나타내느냐 하는 것은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예를 들어 50년 전에 우리나라다. 50년 전에 우리나라는 라디오 있는 집도 별로 없죠.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할 때는 관보에다가 고셔야 돼요. 관보. 그리고 그 당시에는 또 한자를 많이 썼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알아보기도 쉽지 않아요. 자, 이럴 때는 정부가 무슨 정책을 발표한다 해도 이게 정보가 전달되는 속도가 어떻습니까? 굉장히 느리죠. 그러면은 현재 공표 정보가 바로바로 반영된다는 보장도 없죠. 그래서 과거냐 현재냐 이런 시대나 장소에 따라서 이게 좀 다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효율적 시장 이론을 이 정도로만 소개를 해드리고요. 다른 거기 이런 표현들도 있어요. 기술적 분석, 기본적 분석, 이렇게 이런 것들도 있긴 한데, 이런 것들은 일단 나중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읽어서 이해가 되면은 다행이고, 안 그러면은 이제
패스하고 그렇게 지나가시고요.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할당 효율적 시장 개념도 거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에 자, 넘어가시면 아까 입지론 있죠. 129쪽에 입지론에서는 자, 여기 이제 입지론 하면은 그 위치, 입지가 위치죠, 위치. 위치인데 129쪽에 있는 내용들은 그냥 참고로 보는 정도예요.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고요. 본론은 이제 농공상 이렇게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이렇게 농공상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고요. 농업입지, 공업입지, 상업입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당연히 상업입지예요. 이제 농공상 비중이 제일 크죠. 농업입지는 뭐 거의 출제가 안 되고요. 이거는 이제 지대론에서 공부를 해도 돼요. 이제 공업입지는 요거는 한 10분의 2 정도. 10년에 한 번, 뭐 10년에 한 2번 정도 출제되는 비중이고요. 다음에 이제 상업입지가 이제 제일 중요해요. 이게 한 문제에서 2문제 정도. 이렇게 여기가 거의 대부분이죠. 지금 입지론 자체가 한 문제에서 2문제인데 이게 거의 뭐 여기까지는 거의 출제 안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상업입지를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거 뭐 농업지는 나중에 해도 되고요. 공업입지에서 이 공업입지라는 것은 이제 공장을 어디에 짓는 게 좋은가 하는 거거든요. 공장을 이제 공업 활동이든 무슨 활동이든 기업은 이윤이 극대화되는 게 가장 큰 목표죠. 근데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원가를 낮추거나 또는 판매를 많이 하거나 뭐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베버라는 사람이 이제 최초로 이렇게 이런 공업입지론에서 대해서 주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판매 조건은 똑같다고 봤어요. 판매 조건. 판매 조건은 똑같은 상황에서 가능한 한 비용을 줄이는 비용을 줄이는 것이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최소 비용 이론 이렇게 합니다. 최소 비용 이론. 비용을 가장 낮추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으라는 얘기예요. 공장을 지을 때.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본 비용 항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일 먼저 이 사람은 수송비를 제일 강조했어요. 수송비가 제일 적게 드는 곳에 공장 지으라는 거예요. 이 공장의 위치에 따라 수송비가 달라질 수가 있겠죠. 근데 수송비가 제일 적은 것이 원칙이고요. 이 사람이 수송비만 본 것은 아니고 만약에 공장의 위치를 옮겼을 때 수송비가 늘어날 수가 있겠죠. 수송비가 늘어나더라도 임금을 크게 줄일 수 있다면 그쪽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이 괜찮을 수 있죠. 자, 그렇게 하면은 그런 이제 임금 요소도 보고요. 노동력 같은 걸 보는 거죠. 또 어떤 거를 보는가 하면은 집정력을 보게 돼요. 집정력. 이거는 이제 집적 경제 뭐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이거는 관련 업종들이 한데 모여 있는 것이 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얻는 경우가 있어요. 자동차 공업 있죠. 이 자동차 공업의 경우 이 부품 공장들이 그 주변에 몰려 있는 것이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가 있겠죠. 자동차 한 대 만들 때 뭐 부품이 뭐 천몇백 개인가 뭐 그렇게 많대요.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요소를 봐서 비용을 가장 적게 하는 곳에다가 공장을 지어라 하는 게 이제 요 배부의 최소 비용 이론인데
그 중에서 이 사람이 제일 강조한 게 이 수송비인데요. 수송비에는 원료 수송비도 있고 제품 수송비도 있어요. 원료 수송비는 예를 들어 석회석을 이용해서 시멘트를 만드는 그런 시멘트 공업 같은 경우에 그 원료 수송비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겠죠. 근데 그 석회석 중에서는 이제 석회석으로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폐기해야 되는 돌 같은 잡석도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 원료를 이용해서 시멘트를 생산할 때 그 공장이 시장 근처에 있으면 원료를 시장 근처까지 수송해서 생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잡석 같은 것들을 거기서 버려야 되죠. 자, 그런 거는 바보 같은 짓이겠죠. 그 시멘트 공장은 어디서 생산을 해서 그 원료 산지에서 바로 생산을 해서 잡석은 거기서 버리는 게 낫겠죠. 자, 그래야만 비용 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료 수송비도 있고 무슨 수송비도 있기 때문에 제품 수송비도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의 비중이 더 큰지를 봐야 되겠죠. 요것의 합이 최소가 돼야 되거든요. 요것의 합이 원료 수송비와 제품 수송비의 합이 최소가 돼야 돼요. 그래서 이 시멘트 공업 같이 이런 것들은 원료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죠. 그런 것들은 원료 지향 입지를 해야 되고요. 막걸리 같은 거 있죠. 제가 좋아하는 막걸리. 막걸리 뭐 이런 거, 청량음료, 맥주 이런 거 물을 많이 사용하죠. 물을 많이 사용하는 이런 공업은 시장 가까이 이 제품 수송비가 많이 발생.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 있죠. 물은 어디서든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굳이 시장에서 먼 곳에서 생산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시장 지향 입지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공장의 위치가 어디가 좋냐 얘기를 할 때 원료 지향 입지 또는 시장 지향 입지 그리고 저임금 노동력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이 공장이 괜찮다 그러면은 노동 지향 입지라 그래요. 저임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는 업종들 있죠. 옷가게 또는 옷가게 옷공장, 섬유공장 뭐 이런 거 또는 신발공장 이런 것들요. 그런 것들은 이제 저임금 노동력을 많이 필요로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이 노동지향 입지 이렇게 표현하죠. 과거에 우리나라에 대구, 부산 이런 곳에 이제 많이 있었죠. 근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가버렸지 않습니까? 그는 저임금 노동력을 찾아서 가버린 거죠.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 집정지향 입지 이렇게 그래서 노동지향 또는 집적지향. 자, 이런 것들은 뭐를 먼저 고려한 후에 수송비를 먼저 고려한 후에 이제 또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는 원료지향, 시장지향, 노동지향, 집적지향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공업입지에서 좀 다룰 만한 내용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업입지를 가면은 상업입지에서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하고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하고 그다음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 있고요. 요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하고 이제 허프의 확률 모형도 중요한데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을 알면은 확률 모형은 거의 유사해요. 물론 이제 보는 관점이 좀 다르긴 한데 아무튼 요 두 개를 위주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두시고요. 이거는 중심지 이론은 아마 여러분들이 조금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은 예전에 사회 시간에 혹시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중심지라는 것은 배후지에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장소라 그래요. 중심지. 그 배후지를 상권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대형 할인점 있죠. 그 대형 할인점 주변에 상권 범위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동네 큰 슈퍼 있죠. 그 동네 큰 슈퍼의 주변에 한 상권의 범위, 뭐 이게 배후지라고 보시면 되죠. 자, 그 배후지에 그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곳인데 이 중심지가 망하지 않고
그 기능을 계속 유지하려면 최소한의 매출이 있어야 되겠죠. 최소한의 매상은 달성해야 되겠죠. 그 최소한의 매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용해야 되는 그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 그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를 최소 요구 범위 뭐 이렇게 표현해요. 최소 요구 범위. 그리고 그 최소한의 그 매상구를 최소 요구치 그래. 최소 요구치. 그럼 최소 요구치라는 게 어느 정도 있다면 이 말이야. 최소 요구치라는 게. 자, 여기 점포가 있고요. 중심지가 있고, 그 중심지에서 어느 정도 거리까지 있는 고객들이 여기를 이용을 해서 이 점포가 최소한의 매상을 달성할 수 있다면 요거를 뭐라고 한다고요? 최소 요구치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실제로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 실제로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가 있는, 그러니까 이 점포를 이용하는 고객이죠. 이 점포를 실제로 이용하는 고객이 존재하는 범위, 이것은 재화의 도달 범위 이렇게 해요. 재화의 도달 범위. 고객이 여기 와서 사간다는 거죠. 제품을 사가는 거요. 그럼 재화가 여기까지 도달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재화의 도달 범위라는 거 하고요, 최소 요구치하고 누가 더 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더 커야 돼요? 재화의 도달 범위가 더 커야 되겠죠. 네, 이러면은 이게 중심지가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중심지 성립 조건 요 내용을 이제 주로 기억을 하시고요. 요게 이제 더 중요한 거니까. 요거 말고도 다른 내용은 있어요. 요거 말고 이제 중심지의 계층성이라든가 이런 내용이 있지만 요게 이제 가장 핵심되는 내용이요.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그래서 지금 130쪽 농업 입지는 이제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거고요. 131쪽에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 있죠. 그 배보의 최소 비용 이론에서 그 중간쯤에 내려가면은 니은의 보편 원료, 편제 원료 이런 단어가 있죠. 보편 원료, 편제 원료 요거는 보편 원료는 어디든 구할 수 있는 원료, 어디서든 구할 수 있는 원료, 물이 대표적인 물. 다음에 편제 원료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를 말해요. 특정 지역에서만 생산되는 원료. 자, 그렇게 해서 보편 원료, 편제 원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32쪽에 뭐 노동지향, 집적지향 뭐 이런 거 있죠. 요거는 이제 그런 정도까지만 보시고요. 구체적으로 동그라미 5번 넘어가셔서 뭐 항목들을 다 암기하거나 할 필요는 없고요. 지금 단계에서는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134쪽에 가시면은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이 있죠. 자, 여기 크리스탈러의 중심지 이론에서는 그 중심지 이론의 전개에서 그 최소 요구치, 재화의 도달 범위, 중심지 성립 조건 뭐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만 보세요. 오른쪽 페이지에 135쪽의 내용은 지금 단계에서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면 이제 136쪽에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 있죠. 자, 요거를 이제 좀 설명드리면, 지금 그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하고 오른쪽에 컨버스의 수정 소매 인력 이론, 그 다음에 그 밑에 허프의 소매 상권 이론, 자, 이렇게 나가고 있죠. 요 세 가지를 모두 다 중력 모형이라 그래요. 중력 모형. 중력 모형.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혹시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들어보셨나요? 뉴턴의 만유인력 법칙 들어보셨습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예? 제가 예전에 알았던 저거는, 제가 이제 문과 출신이니까 만유인력 법칙이 뭐냐 그러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진다 이것만 생각나요. 혹시 이걸 만유인력 법칙을 모르는 사람한테 가르쳐 준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혹시 이과 출신 안 계시나요? 혹시 이과? 문과예요? 이 만유인력 법칙,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게 질량이 크면 클수록 당기는 힘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태양 같은 경우에는 당기는 힘이 엄청 세죠. 지구는
그보다는 훨씬 약하고요. 그리고 거리가 멀면 멀수록 어떻게 해요? 당기는 힘이 약해지겠죠. 자, 근데 태양이 분명히 당기는 힘이 있는데 왜 지구가 끌려가지 않을까요? 지구가 왜 끌려가지 않을까요? 당기는 힘이 있다면 끌려가야 되는데. 네? 거리가 멀어서요? 거리가 멀면은 어디 그냥 다른 데로 끌려가든 가지 않고 계속 뺑뺑뺑뺑 돌잖아요. 지금 멀어지지도 않고. 그죠? 그게 뭐 때문인가 하면은 당기는 힘이 있어요. 지금 당기는 힘이 있는데, 물론 지구도 당기는 힘이 있죠. 그러니까 달이 지구를 벗어나지 않고 있죠. 지구 주를 뺑뺑뺑뺑 돌잖아요. 근데 뺑뺑뺑뺑 돌 때는 무슨 힘이 있어요? 원심력이 있어요. 뺑뺑뺑뺑 돌 때는 원심력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돌 같은 걸 매달아서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보세요. 돌리면 무슨 힘도 있다는 얘기예요? 원심력이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원심력 튀어나가려고 하는 힘, 이거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이잖아요. 중심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힘인데, 이렇게 뺑뺑뺑뺑 돌다 이걸 실을 탁 놔버리면 튀어나가겠죠. 이제 그 돈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 힘을 잡아주는 힘이 없으니까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거죠. 근데 계속 뺑뺑뺑뺑 돌 때는 바깥으로 튀어나가는 힘을 뭐가 잡아주니까, 실이 잡아주니까 계속 돌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지금 태양이 지구를 잡아당겨도, 이 말이에요. 잡아당겨도 지구가 어떻게 하고 있으니까, 뺑뺑뺑뺑뺑 태양 주위를 돌고 있으니까 안 튀어나가고 또 끌려가지도 않고 딱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도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도는 힘이 좀 약하대요. 도는 힘이 약해서 당기는 힘이 더 커서 안으로 들어가고 있대요. 안으로 들어가고 있대요. 한 몇 억 년 뒤에. 몇 억 년 뒤에 안으로 들어간대요. 태양에 충돌할 거래요. 결국은. 근데 몇 억 년이니까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죠. 아무튼 지금 그 만유인력 법칙이라는 게 세상 만물은 당기는 힘이 있다 이건데요. 그 당기는 힘이 이렇게요. 원리가 이래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 인구에는 비례한다. 이렇게 해요. 거리의 제곱에는 반비례하고 크기에는 비례한다. 이게 만유인력 법칙 공식이에요. 자, 숫자 나오니까 또 이렇게 힘들어 보이나요? 이 숫자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인가 하면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우주 전체가 이렇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 거를 이 뉴턴이 알아낸 거잖아요. 근데 레일리라는 사람도 대단한 사람이에요. 레일리라는 사람이 요거를 어디에 적용했는가 하면은 상권에 적용한, 상권에 요거를. 정말 대단해요. 처음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이걸 봤었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이 사람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1000제곱미터에 점포가 있어요. 이제 거리는 여기까지 100m 있어요. 여기까지 100m. 자, 100m 떨어진 곳이에요. 100m 떨어진 곳에 점포를 이 사람이 1년에 1000번을 이용한다고 칠게요. 1000번. 1년에 1000번을 이용한다고 치고요. 자, 이 점포가 200m로 멀어지면 이 말이에요. 이 1000제곱미터 점포가 200m로 멀어진 거 이제. 자, 이러면 이 사람이 이 점포를 덜 이용하겠죠. 거리가 몇 배로 늘었어요? 2배로 늘었죠. 그냥 단순히 생각하면은 거리가 2배로 늘면은 이용하는 횟수가 반으로 줄어든다.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그냥 반비례예요. 제곱이 없는 거예요. 제곱이 없이 그냥 하면은 어떻게? 그냥 하면은 거리가 2배가 되면은 이용하는 횟수가 반으로 준다. 당기는 힘이 반으로 준다요. 근데 거리의
제곱이란 말이에요. 거리의 제곱.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 이렇게 하는 것은 거리가 2배가 됐잖아요. 2배. 그럼 요거를 뭐 해야 돼요? 제곱을 해야 돼요. 그럼 몇이 돼요? 4가 되죠. 그럼 당기는 힘은 4분의 1이 돼요. 4분의 1. 그러니까 거리가 2배가 되면은 가는 횟수가 250으로 주는 거죠. 반으로 주는 게 아니다. 이해되시겠어요? 근데 이게 매장 면적이 2000으로 늘면 이 말이에요. 매장 면적이 1000 하던 것이 매장 면적이 2배로 늘면 이 말이에요. 가던 횟수가 1000번에서 2000번으로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크기는 그냥 비례예요. 크기는 그냥 비례인데 거리가 멀어지는 거는 제곱의 반비례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쪽으로 가면서 확장 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확장 이전. 1000제곱미터 하던 점포가 이쪽으로 가면서 2000제곱미터 이렇게 되면 2000제곱미터. 거리가 2배이기 때문에 당기는 힘은 4분의 1이 됐는데 면적은 2배로 됐죠. 면적은 2배로 됐으니까 2분의 1이 돼요. 원래 가던 거에 비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생각하면은 거리가 2배가 되면서 크기가 2배가 되면은 똑같은 정도로 이용할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이용하는 횟수가 반으로 줄어드는 거죠. 자, 이건 뭘 뜻하는가 하면은 크기가 중요하다, 거리가 중요하다. 거리가 중요하다는 거죠. 점포에서. 거리 또는 접근성. 그럴듯하지 않나요? 거리보다는 뭐가 더 중요하다? 크기보다는 거리 또는 접근성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물리법칙이잖아요. 물리법칙인데 우리 상권에도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대단한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아무튼 요게 이제 레일리의 소매 인력 법칙이에요. 뉴턴의 만유 인력 법칙을 그대로 따온 그대로. 이게 공식이 그대로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상거래 흡인력이라 그래요. 상거래 흡인력에 대한 공식이 이렇게 되고요. 요걸 이제 다 중력 모형이라고 하는 거죠. 중력 모형. 중력 모형이라고 합니다. 아무튼 자 이게 레일리 소매 인력 법칙이 이제 컨버스라는 사람이나 뒤에 허프라는 사람이 발전시킨 이론인데 그 뒤에 있는 내용들은 이제 나중에 해도 되고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거니까 요 정도로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는 이제 여러분이 좀 읽어보시고요. 다음 138쪽에 가시면은 공간 균배 원리와 점포에 분류하는 게 있죠. 요거는 이제 뭔가 하면은 이제 점포의 유형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공간 균배의 원리보다는 139쪽에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3번 있죠. 거기 이제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집심성 점포, 집재성 점포, 집집, 국산, 전, 선, 편 넘어가시면 이제 편의점까지 그렇게 있어요. 집집, 국산, 전, 선, 편. 요거는 이제 이러한 형태의 점포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집집, 국산, 전, 선, 편 이렇게. 집심성 점포고요. 집재성 점포고요. 국부적 집중성 점포고요. 산재성 점포예요. 전문품점이고요. 선매품점이고 편의품점이에요. 집심성 점포는 키워드가 중심이에요. 중심. 배후지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한 점포. 이렇게 배후지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유리한 점포. 요거는 집재성 점포는 한데 모여 입지하는 것이 유리한 점포. 이렇게 모여 입지 있죠. 한데 모여 한 곳에 모여 있어야 유리한 점포. 그다음에 국부적 집중성 점포는 국부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돼요. 국부가 부분이란 뜻이죠. 부분적으로 중심지에 입지하는 게 유리한 점포. 국부라는 단어가 키워드고요. 그다음에 산재성 점포는 이 산자가 흩을 산자죠. 이게 이제 얘네들하고 이제 좀 짝을 지을 수가 있는데요. 전문품점은 뭔가 하면은 그 키워드가 노력과 비용에 구애받지 않고요. 노력과
비용에 크게 구애받지 않고, 이 전문품 특별한 기호를 갖고 있는 사람들 있죠. 그런 경우에는 그거 물건을 사기 위해서 크게 노력과 비용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배우지에 중심에 자리 잡아도 대체로 갈 수가 있겠죠. 근데 선매품 할 때 이 선자가 고를 선자예요. 고른다는 뜻이에요. 고른다. 여러 개를 비교 후에 구매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선매품점은 키워드가 비교 후 구매요 있죠. 비교 후 구매. 요게 키워드예요. 그럼 비교하려면은 점포들이 어떻게 해요? 한데 모여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집재성 점포와 관련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편의품은 일상생활 잡화죠. 일상생활 잡화들은 거리가 멀면 사람들이 사러 안 갈 수도 있어요. 일상생활 필수품 이런 것들은 근처에 있습니다. 또 필수품이고 하기 때문에 근처에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산재성 점포에 해당하고요. 대체로 이렇습니다. 이게 반드시는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고요. 얘는 선매품점은 집심의 경우를 갖는 경우도 있고요. 자, 그렇게만 이제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거는 집집국산 전선편 이렇게 하고요. 다음에 이제 넘어가시면은 지대론이에요. 140 몇 쪽이죠? 149쪽인가요? 자, 이 지대론은 지대의 뜻이 뭐예요? 지대. 지대의 뜻이 뭐죠? 민법에서는 지료란 말도 나왔나요? 민법에 지료 나왔나요? 지료 안 나왔어요? 지상권 아직 안 나왔습니까? 지상권에서 그 토지 그 토지를 이용하는 지상권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지료라 그러죠. 지료. 지상권에서는 지료라 그래요. 근데 토지 임대차에서는 차임이라 그래요. 차임. 민법에서는 그렇게 사용하는 표현을. 그러니까 그런 표현들을 이제 빨리 익숙하게 해야 돼요. 할 수 없어요. 민법에서는 단어들을 그렇게 사용하니까. 지료, 요거는 지상권에서 나오는 얘기. 차임, 요거는 임대차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토지든 건물이든 임대차에서는 뭐라고 해요? 차임. 근데 이 결혼에서는 그냥 임대료. 지료든 차임이든 다 임대료예요. 결혼에서는 임대료인데 토지 임대료를 따로 어떻게 해? 토지 임대료를 따로 지대라고 얘기합니다. 토지 임대료를 지대. 됐나요? 토지 임대료. 요걸 이제 따로 부르는 거죠. 토지 임대료를 지대. 자, 근데 지대론 하죠. 지대론 하는 거는 지대의 크기가 무엇 때문에 결정되는가? 지대 크기가 어떤 것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여기 지대론이에요. 지대론. 근데 여기 지대론이 말입니다. 농경지 지대론이거든요. 농경지 지대론. 그것도 200년 전이에요. 200년 전. 200년 전에 서양 얘기입니다. 우리나라 아니고요. 서양에서 농경지의 지대 차이가 무엇 때문에 나타나느냐, 이걸 이제 이론으로 이제 연구를 한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건데, 현대의 지대 이론에 크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해도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에요. 사실은 여러분들 그 농사 지을 때 어떤 농지는 지대가 많고요, 주인한테 많이 줘야 되고, 어떤 농지는 적게 줘도 되고, 그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뭘까요? 차이가 나는 이유가, 똑같은 넓이의 땅을 농사 지어도 어떤 농지는 주인한테 많이 줘야 되고요, 어떤 농지는 적게 줘도 돼요. 이 토지의 비옥도가 차이가 있겠죠. 그걸 이제 토지의 경우에는 비옥도라고 하죠. 그 생산성의 차이가 있는 거. 어떤 농지는 비옥도가 높고요, 어떤 농지는 비옥도가 낮겠죠. 그러면은 비옥도가 높은 땅은 똑같은 노력을 투입을 해도 더 많은 양이 생산되니까 그거는 지대가 더 많겠죠. 근데 그렇지 않은 땅은 더 낮을 것이고요.
여러분들 혹시 농사 지을 때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한마지기, 두마지기? 한마지기가 몇 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나요? 그렇게 좀 다를 수 있다는 거? 근데 몇 평으로 알고 계세요? 지금? 그렇게 알고 계세요? 논 200평. 다들? 들어본 적 없어요? 근데 어떤 지역은 300평이에요. 한마지기가. 한마지기가 어떤 지역은 300평이고 어떤 지역은 200평. 지역마다 이 한마지기의 평수가 달라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면은 옛날 사람들은 땅의 넓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 한마지기에서 생산되는 곡물, 쌀의 양이 중요한 거죠. 쌀의 양이. 그죠? 그래서 300평이 한마지기든 200평이 한마지기든 거기에는 생산되는 양이 똑같다는 거죠. 비옥도가 다르다는 거죠.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은 땅의 넓이도 중요할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생산되는 그 쌀의 양으로 한마지기, 두마지기 이렇게 했던 거죠. 아무튼 지금 방금 말씀드린 거는 비옥도를 강조했잖아요. 이때 이론에서도 비옥도를 강조한 이론이 차액지대론 하는 게 있어요. 비옥도를 강조하는. 이게 이제 비옥도를 강조하는 겁니다. 근데 요거 말고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나라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위치에 따라서 농사 짓기가 좋은 곳이 있고 그렇지 않은 곳이 있죠. 이 서양에서는 도시가 있으면은 도시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도시로 수송하는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러면은 그 수송비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지대는 점점 낮아진다. 이렇게 본 이론도 있어요. 그걸 위치지대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가 된다 그래요. 수송비 절약분이 지대. 여기에 지대가 됩니다.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나중에 하나 더 할 거고요. 나중에 이제 입찰지대를 더 할 건데 여기 이제 절대지대라는 게 있어요. 절대지대. 절대지대는 요거는 이제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가 발생한다 그래요. 소유권 자체로부터. 소유권 자체로부터 지대 발생. 자, 요거는 이제 내용이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설명 드려야 되는데 지금 단계에서는 그냥 요런 정도로 그냥 기억해 두시고요.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주장을 했는데 일단은 요 두 가지가 더 중요해요. 차익지대, 위치지대. 이게 비옥도를 하나 강조했고, 이거는 뭐를 강조했어요? 위치를 강조했죠. 위치에 따라 수송비 절약분이 이제 지대가 된다. 안으로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수송비가 절약이 되겠죠. 그만큼 이제 지대가 발생이 된다는 얘기죠. 자, 지금 단계에서는 이렇게만 소개해드리고요. 앞으로 결국 입찰지대까지 모두 4가지를 하게 될 거예요. 다른 것도 출제는 됐어요. 다른 것도 출제는 됐지만 비중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남겨놓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넘어가시면 이제 도시공간구조론 하는 게 있어요. 이제 157쪽 있죠. 도시공간구조론은 3가지가 나와요. 동심원 이론하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시면은 158쪽에 선형 이론이 있고요. 그 다음에 159쪽에 다핵심 이론이 있어요. 그래서 동선다 이렇게 하면 돼요. 동선다. 동심원 이론, 선형 이론, 다핵심 이론. 동심원, 그 다음에 선형, 다핵심. 이게 순서대로입니다. 순서대로.
발전한 순서입니다. 이게 요거는 지금 약 200년 전이라 그랬잖아요. 이건 약 200년 전인데 요거는 약 100년 전이에요. 이 100년 전에 이제 도시화가 많이 이제 진행이 되면서 여러 가지 도시 문제도 나타나고 도시가 이렇게 커져가는 모습을 보고 이제 연구를 시작한 거죠. 동심원은 여기 이제 원의 중심이 같은 걸 말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그 100년 전에 시카고라는 도시를 대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여러분들 시카고 하면은 지금은 굉장히 큰 도시지만 물론 그때도 이미 많이 커진 상태죠. 이게 산업화가 서양은 일찍 됐으니까. 근데 이제 도시가 커가는 과정을 이렇게 본 거예요. 도시에 이제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은 제일 안쪽은 뭐가 있나요? 이건 뭐 상가도 있고, 학교도 있고, 처음에 규모가 작을 때는, 거기 뭐 경찰서도 있고, 이런 것들이 뭐 여기 모여 있겠죠. 그럼 그 주변은 무엇으로 이용을 해요? 그 주변은 주거지로 이용하겠죠. 그죠? 요거는 저거고요. 이 주변은 주거지로 이용하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도시가 이제 더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가 더 커져가게 되면은 이 바깥을 이용할 수밖에 없죠. 바깥을 이용하면서 요 안쪽은 용량이 좀 부족해지겠죠. 그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고, 이것이 이렇게 좀 이렇게 확장이 되면서 기존에 있던 주거지들을 조금씩은 침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은 건물들이 낡아지고 있으니까 여기서는 낡아져도 헐고 새로 그 자리에 지을 수밖에 없지만 이거는 낡아지게 되면은 이 바깥을 개발할 가능성이 더 많은 거죠. 헐고 새로 짓기보다는 바깥을 개발해서 이쪽이 이제 주거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는 뭐예요? 주거지도 아닌 것이 상업지도 아닌 이상한 모습으로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제일 안쪽이 뭐가 되는 거고요? 중심 업무지구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은 천이지대라 그래요. 천이지대 또는 전이지대 또는 점이지대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저소득 주거지대. 저소득 주거지대. 그 다음이 고소득 주거지대. 그 다음이 통근자지대 이렇게. 저소득 주거지대, 고소득 주거지대, 통근자지대. 자, 이렇게 도시가 커져간다는 거예요. 통근자지대는 뭔가 하면은 이 외곽의 자리를 잡고 이제 안쪽으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이 저소득 주거지대가 여기 형성되는 이유는 요 천이지대 있죠. 천이지대는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죠. 주거 환경이 별로 안 좋아요. 도심의 뒷골목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주거 환경이 안 좋고 범죄 발생 빈도, 뭐 질병 발생 빈도 이런 것들이 높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주변에는 누가 살고요? 저소득층들이 살고요. 그 바깥에 이제 고소득층들하고 통근자지대. 이렇게 도시가 성장한다는 게 동심원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동심원 이론은 그 도시 성장 구조에 관한 최초의 이론이긴 한데 너무 단순화돼 있죠. 어떻게 도시가 이렇게 동그랗게 성장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좀 더 발전시킨 이론이 선형 이론이에요. 요거는 뭐를 강조했는가 하면은 교통축을 강조해요. 교통축을. 교통축을 강조해서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도시가 더 성장한다는 겁니다.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그래서 이게 교통축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성장을 해서 원이 변형돼서 부채꼴 모양으로 도시가 성장한다는 거죠. 부채꼴 모양으로 이렇게 도시가 성장해서 요거보다는 좀 다른 형태, 이제 축을 강조했죠. 교통축을 강조한 그런 이론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다음에 조금 더 보완을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다핵심 이론이 등장했는데 이 두 이론의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핵이 한 개밖에 없죠. 중심 업무지구 핵이 한 개밖에 없어요. 이 두 이론은. 근데 현대 대도시는 핵이 한 개밖에 없는 게 아니죠. 핵이 여러 군데 있을 수 있죠. 그게 다핵심 이론인데 여러 개의 핵들이 점진적으로 통합이 되면서 그러면서 도시가 거대해지면서 이 다핵화 도시가 된다는 거죠. 여기 이제 다핵이 이루어지는 이유는 동종 업종은 한데 모여 입지하려고 하고요. 이종 업종은 좀 분산 입지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떨어져 입지하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지대 지불 능력의 차이가 있어요.
금융업종 같으면은 안쪽으로 자리를 잡을 능력이 되고요. 공업 같은 경우는 지대지불 능력이 낮으니까 바깥쪽으로 자리를 잡게 되고요. 뭐 그렇게 해서 다핵심 이론 이렇게 있는데 여기 한 거의 7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100년 전쯤에서부터 70년 전쯤까지 이렇게 발전한 순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지금은 이제 이런 도시공간 구조론에 이런 것이 있다라는 정도 받아들이시면 되겠고요. 자, 이런 내용들이 앞에서 남겨놨던 것들이요. 이게 좀 잡다한 내용들이 다양하게 있죠. 그러니까 주된 내용 말고요. 경제론 파트, 그다음에 정책론, 투자론, 금융론, 그리고 이제 설명드릴 감정평가론, 요런 내용들 외에 5파트 외에는 나머지가 좀 잡다한 것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좀 쉬고요. 뒤에 감정평가론을 좀 들어가겠습니다.